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가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정 씨는 국민께 죄송하다며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접대 알선 혐의를 받는 승리도 오후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버닝썬 관련 사건 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민감용 경찰청장은 유착 의혹에 죄송하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착 의혹과 함께 감찰 활동도 병행해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과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연일 강경한 보복 조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릴 한국과 일본 국장급 협의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 등을 담은 2018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의한 살해와 고문 등을 지적했지만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어제 신한카드에 이어서 오늘 삼성카드, 롯데카드와도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로써 수수료율 인상폭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현대차와 카드사 간의 카드 결제 중단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연이은 추락 사고에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결국 미국과 캐나다도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기종의 운항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수원지검은 오늘 오전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유치원의 수사관을 파견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자택에 대해서도 아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였습니다. 예,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담당 수사관을 보내 한유총 이덕선 전 이사장의 자택과 또 유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죠. 국회는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클럽 버닝썬과 여기에서 파생된 갖가지 의혹을 둘러싼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하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로 가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여러 갈래로 지금 뻗어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질의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감용 경찰청장을 출석시켜서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닝썬으로 촉발된 서울 강남 일대 클럽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뒷북 수사와 유착 의혹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감용 경찰청장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경찰에 명운을 걸고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반사회적 탈법 비리로 규정하고 연예인이 연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은 물론 경찰 유착 의혹은 수사와 감찰을 병행해서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편, 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계속되고 있죠.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른바 수석 대변인 연설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 수위가 한층 고조된 가운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또 다른 치고받기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의 공조를 민주주의 파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궤변이라면서 유치원 3법 지연과 5.18 진상규명추사위 출범 방해 등 비정상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두고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는 건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 민생을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장기 집권 계획의 조력자가 된다면 중도라고 주장했던 정체성을 범여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견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보이콧 경쟁에 이어 국회를 열자마자 서로에 대한 징계 요구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자제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연예인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는 경찰에 오늘 오전에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심리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성실히 범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 가서 16년도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뒤반중 경찰 있습니까? 몰카 찍을 때 걸릴 줄 몰랐어요? 왜 전부 다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인정하세요? 네, 가수 용준형이 정준영이 유포한 불법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용준형의 소속사 어라운더스 엔터테인먼트는 용준형이 2015년 정준영과 1대1 대화방을 통해서 불법 동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전달받아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정준영과 동영상에 대한 부적절한 대화도 나눴으며 어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수 용준형이 깊게 반성하고 있고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서 오늘자로 그룹 하이라이트를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라운드어스 측은 지난 11일 용준영은 불법 동영상과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던 것에 대해서 섣부르게 잘못된 공식 입장을 내서 혼란을 준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범행은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대화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곳에 퍼날랐거나 촬영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톡 내용 저거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문제가 된 가수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단체 대방에는 모두 8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수 승리와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 등 정 씨의 지인들입니다. 현재까지 성폭력 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람은 정 씨를 비롯해 직접 불법 영상을 찍은 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 단순히 영상을 본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채팅방 등에 퍼날랐다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인들과 돌려본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 씨와 지인들의 대화 중에는 영상을 올려보라거나 더 자극적으로 찍으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불법 촬영의 교사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상에 올라왔던 걸 본 사람들까지 처벌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찍어봐. 그 다음에 찍은 다음 올려. 이건 교사가 될 수 있어 사실. 경찰이 확보한 정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수만 건. 하나둘씩 내용이 알려질수록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정준영 씨는 이미 2016년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당시 경찰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어제 증거 확보에 나서며 뒷북 수사라는 비난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보건업체 사무실에서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옵니다. 어떤 죄를 중점적으로 확보하신 겁니까? 다시 압수수색 할 예정인가요? 이 업체가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입수하게 된 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6년 8월 정 씨는 휴대전화로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증거품을 제출하라는 경찰 요구에 정 씨는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사설 보건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핵심 증거품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채 정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2년 뒤 경찰은 증거자료를 입수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 씨의 불법 성관계 영상이 휴대전화 보건업체에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엔 검찰이 막았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제3자가 제보했다는 이유로 2번이나 영장을 반려한 겁니다. 동부지검에 제출한 핸드폰하고 기종하고 시리얼 넘버가 일치했다. 그 포렌식 업체하고 동일자가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지었다. 수사기관의 뒷짐 속에 왜곡된 성의식을 공유한 대화는 3년간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빅뱅의 승리는 오는 25일에 입대합니다. 승리가 군인 신분이 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국방부와 합의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리의 입대 예정일은 오는 25일, 앞으로 10하루 남았습니다. 승리가 군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수사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군인은 민간인과 다르게 군 검찰이나 헌병대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법을 보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기에 승리의 경우 예정대로 입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승리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아직 수사가 미진해 가능성은 적습니다. 문제는 수사 주체가 바뀌면 급물살을 타던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근데 관할이 바뀌어서 사건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수사 동력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군헌병대나 군검찰보다는 서울경찰청 광수대가 아무래도 수사력이 좀 더 낫다고 경찰 쪽에서 생각할 거예요. 우려가 커지자 민감용 경찰청장이 승리가 입대하더라도 국방부와 협의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기로 국방부와 이미 협의가 돼 있다면서 수사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불거진 만큼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경찰 수사 뒤 군 검찰이 기소하면 승리는 군사법원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SK케미칼 현직 임원 4명이 오늘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YTN이 어제 SK케미칼 측이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을 암시하는 초기 연구 보고서를 알면서도 그동안 조직적으로 숨겨온 정황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예, 먼저 오늘 영장 심사 일정부터 좀 알아보죠. 어떻게 됩니까? 네,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형직 임원 4명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암시하는 초기 연구보고서 등 민감한 자료를 은닉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SK케미칼 전직 간부의 하드디스크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에 관한 문건이 최근에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하던 1990년대 초반 서울대학교 수의과학과 이영순 교수팀의 연구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품에 쓰인 살균제 원료 CMRT, MRT 성분으로 인해 백혈구 수가 변화하는 현상이 보이니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의심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SK케미칼 임원들이 전직 간부에게 연락해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박 부사장 등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특별 대응팀을 꾸리고 민감한 자료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 출석한 SK케미칼 임직원들은 당시 보고서 고의 은폐 지시 여부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자,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어떤 겁니까?
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연구 내용이 정말 유해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SK케미칼 측은 연구 내용이 유해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안정성을 보장하기에도 부족하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영순 교수팀의 실험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연구 결과도 추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K케미칼이 유해성을 인식했느냐에 따라 이들이 감춰온 내용이 증거인지 아니면 그냥 회의 자료인지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일부러 감췄냐는 겁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2013년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특별 대응팀을 꾸려서 문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측은 당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부 대응 문건을 증거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직 간부의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된 문건이 발견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K케미칼 임원들이 문건의 존재를 알았는지 삭제를 지시한 게 맞는지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이 갖고 있던 문건이 연구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대응 자료인 만큼 실제 증거를 없앴다고 볼 수 있을지도 쟁점입니다. 네, SK케미칼이 그동안 이 가습기 살균제 연구 보고서를 숨겨온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SK케미칼은 1990년대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수의과학과 이영순 교수팀의 연구를 의뢰합니다. 이후 제품을 출시했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옥시 살균제 원료인 PHMG 성분은 유해하다고 봤지만 SK케미칼이 사용한 CMRT, MRT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SK케미칼은 이 역학조사 결과 덕분에 2016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질병관리본부가 피해 의심 사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면서 SK케미칼이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 대응팀, 즉 TF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이게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재검토하려는 대응팀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대응 TF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철 SK케미칼 대표도 관련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지금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관한 국정조사에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특별위원회 요청에 대해 문건을 못 찾았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연구 내용을 토대로 2013년 특별 대응팀까지 꾸려졌다면 허위 진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만큼 대응팀의 존재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6년 국회 회기가 종료된 상황이라 위증죄로 지금에 와서 고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당시 김 대표도 유해성을 인식했던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만큼 검찰도 이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현직 임원 4명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앞으로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 SK케미칼 임원들은 검찰 수사가 김철 대표로 향하는 연결고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보고서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철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SK케미칼 임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될 경우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 대표가 2013년 특별대응팀을 알고 있었는지 또 연구 보고서에 관한 내부 문건을 감추고 없애려 한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증거인멸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연일 강경 대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자 우선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일본 정부 연일 직접 구체적 보복 조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소다로 부총리였습니다. 야당의 이어지는 공세에 이 관세 부과에 국한하지 않고 풍금 정지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가지 대응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다음 날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아소다로 부총리의 발언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일각에서만 거론되던 보복 조치가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거론되는 일본의 보복 조치는 관세 인상과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 외에 일본 제품 공급 중단,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물질인 불화수소 수출 중단 등입니다.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고려 중인 보복 조치가 100개 전후에 달한다. 이런 일본 언론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 언급해 주신 보복 조치들 일단은 가능성이지만 우리도 대책은 세워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리 정부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 거론에 대해서 우선 일본이 우리 정부에 통보해온 바는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물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미리 밝힐 필요는 없다라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일본의 보복 조치가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보복 조치의 여파가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자국 여론을 의식해서 일정 피해를 감수하고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극단적 상황에 가기 전까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는데요. 언제 만납니까?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쯤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일 도쿄에서 만난 이후 한 달여 만에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영주 국장이 이번에는 서울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일본 내에서 경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일단 일본이 지난 1월 우리 측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만큼 일본은 이에 응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측은 재반 요소를 고려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혀온 만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 등 한일 양국 사이에 현안이 많은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삼성카드, 롯데카드와도 수수료율 협상을 타결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인상 수준은 현대차가 제시한 조정안인 1.89%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와 카드사들은 지난 1월 말 수수료율 인상폭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 하나카드 등은 현대차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는 협상이 결렬돼 지난 10일 가맹점 해지 사태까지 갔다가 끝내 타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보잉사의 맥스 기종 여객기에 대해 즉각 운항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민과 모든 사람들의 안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며 보잉 737 맥스 8과 9 기종의 운항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운항을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중국과 러시아, 캐나다 등 4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사고가 잇따른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의 안전이 완벽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잉 737 맥스 8 기종을 오는 5월부터 도입해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노선은 타 기종으로 대체해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8년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코작 국무부 인권 담당 대사는 인권보고서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어떻게 설득할지가 앞으로 우리가 기울일 노력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보고서와 달리 지독한 인권 침해란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해 북한 인권이 지독하다라는 뜻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미가 본격적으로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가 진전을 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 장비의 북한 반입으로 제동이 걸린 이산가족 화상상봉. 유엔 대북 제재위의 문턱은 넘었지만 미국 독자 제재가 남아 있습니다. 한미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인도적 사안이지만 면제 절차가 까다로워 하노이 회담 이후에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워킹그룹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안보리 제재 면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미국하고도 그 원만히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실무진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난 6일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8번째 신청한 방북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방북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와는 무관하지만 정부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검토해 왔습니다. 앞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선 정부가 먼저 이 문제를 꺼내자 미국이 논의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정상 간 합의가 잘 되면 재개까진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기대도 물 건너갔습니다.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북미 회담이 좀 결렬되면서 업체들이 상당히 피로도도 누적되고 가서 시설이라도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인데 미국 쪽에서 이렇게 좀 탐탁지 않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번 실무협의체는 특히 남북관계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핵화와 대북 제재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속도도 기존의 서행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정준영 승리 단톡방 파동과 관련해서 경찰 고위 인사가 뒤를 봐주고 있다. 자, 이런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죠. 국회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준영 씨 카톡에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온 듯한 이런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준영 씨의 카톡 대화를 분석한 방정현 변호사의 말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총장을 지칭하는 단어는 한 2번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뭐 경찰팀장 관련해서 이제 경찰팀장이란 단어도 이제 한 번 나오고 예. 단속이 되고 좀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제가 막 다 말씀드리기는 좀 저도 조심스러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무마가 됐다라는 식의 대화가 오가다가 그 당시에 그 음주 단속을 하고 그 수사를 했던 그 경찰서 담당 팀장이 뭐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가 왔다. 유모 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는데 대단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런 뭐 그러니까 그 커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했던 대화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러면 직접 문자까지 주고받는 사이다라는 게 정황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단톡방 내용, 이 핸드폰을 입수하고 이것을 권익위에 신고했었던 방정현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수사를 하는 지금 주체인데 경찰과 유착 의혹이 지금 불거진 이런 상황입니다. 들어보셨지만 여기서 경찰청장 아니라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경찰총장이라고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누구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런 문자가 오고 간 게 2016년 7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 내용이. 그런데 그때는 강신명 청장이었고 바로 한 달 뒤에 이철성 청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그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승철 청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과연 지칭하는지 이게 좀 헷갈린다는 것이고요. 또 뭐 강남경찰서장보다 윗급이 경찰서에
경찰에서 경찰 계급으로 따지면은 지방청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지방청장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지방청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예인이 얘기를 했을까 하는 점은 좀 의문이기 때문에 결국 몇 명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강신명 청장 같은 경우에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입장을 어제 밝히긴 입장을 밝혔죠. 예, 예. 했지만 다른 그 경찰 고위 간부의 경우에는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라고 이렇게 특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과장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직위를 좀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경찰총장이란 말 말고도 팀장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FT 아일랜드 소속 멤버. 이 음주운전 무마 의혹이 나왔고요. 여기서 또 무마 뒤에 생일 축하 메시지가 오간 정황까지 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가 있더라고요. 예. 이 내용들을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힘을 써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중간에 조정한 사람이 있을 건데 이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 그리고 뭐 승리 씨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여기 핵심 인물은 결국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빼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썼던 거는 유 대표가 돈을 썼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 당장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이 모든 일들이 중심에 있는 유모 씨의 핸드폰을 확보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단톡방에 있었던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유모 씨가 직접 경찰과의 연계성, 커넥션을 갖고 있었다면 충분히 어떻게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를 통해서 더군다나 이 내용을 권익위에 제보하고 경찰이 믿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국민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행원위가 열리는데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여기 출석을 했습니다. 뭐 여야 의원들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오늘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질 텐데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 확대를 하고 엄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도에 이미 의혹이 발생을 했고 또 작년에도 관련되어 있는 첩보 내용이 입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버닝썬 사건이 처음 터지고 난 다음에 경찰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지구대 차원의 유착 의혹이 제기가 됐다가 그다음엔 강남 전체 그리고 지금 경찰총장이라고 하는 직위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이러는 동안에 경찰이 과연 얼마나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는가 수사 결과 보면 별로 없어요. 이 문제가 결국 불신을 쌓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과정도 있고 지금 현재 수사하는 것도 뭐 메머드급 수사팀을 꾸린다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과연 경찰에 맡겨져 있는 이 수사를 검찰로 얼마나 잘 갖고 올 수 있을 것인지 경찰 입장에서 사실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을 경우에는 수사 지휘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는 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검찰이 가져가서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 문제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런 유착 의혹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경찰한테 수사 개시권이나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나 여론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착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이참에 제대로 해야 명운을 걸고 해야 된다는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버닝썬 폭행 사건에서 출발을 한 사건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굉장히 놀라운데 이게 버닝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단톡방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뭐 탈세 의혹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남아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버닝썬 사태에서 촉발된 범죄 중에 가장 중요하게 밝혀야 될 범죄는 마약입니다. 마약. 근데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어떤 경로로 마약이 유통됐고 이 마약을 버닝썬이라고 하는 클럽에서 실제로 여성에게 투약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진척된 바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클럽 내에서 일어났던 부분들도 여전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단톡방 내에서 가장 국민적 이슈로 촉발되게 된 것은 여기에 승리 씨와 그의 몇몇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정준영 씨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면 누구나 알만한 연예인이 같이 껴있다는 거고요. 이 연예인이 본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단톡방에 성범죄에 관련된 영상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좀 사건이 더 번지고 확산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의 시작은 마약 범죄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좀 묻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너무 이 특정한 자극적인 관심사로 쏠리다 보니까 결국은 버닝썬에서 일어나게 되는 마약과 이걸 덮기 위해서 경찰이 중간 단계 속에서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는 경찰과의 관계성이 핵심적인 의혹인데 이게 점점 정준영 씨 그리고 조금 있어서 FT 아일랜드 용준영 씨로 번져가면서 연예인의 일탈로 문제가 번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이렇게 키워가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되는데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결국은 검찰에서 특수팀을 꾸리든 확실하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물론 성범죄, 지금까지 드러난 성범죄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엄벌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마약, 탈세,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자금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까지 어디까지 지금 가지치기가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도 관련 목소리들이 나오겠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이 얘기 들어보시죠. 정준영 사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 고위층도 연결이 되고 일선 경찰들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에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겠다.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내고 문제의 카톡방에 경찰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만 해도 큰 충격이라면서 경찰에 명운을 걸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피해자가 누구냐, 이른바 피해자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퍼지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가부가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아서 제가 대신 호소를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신상털이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도 또 다른 정준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2의 제3의 정준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제발 찾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정준영 씨가 과거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약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말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디지털 성범죄가 단절되지 못하는 것에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범죄 과정에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1차 유포는 물론이고 2차 유포까지 엄연한 범죄로 다루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철저한 감시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엄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거기 뭐 일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피해자 찾기 그만하자. 이 부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준영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여성들이 한 10명 남짓 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연예인이다. 그럼 연예인이 누구냐? 그래서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지금 막 추측이 막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관련 동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아무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람만 뭐 아는 것이지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연예인들을 거기다 대입시키고 또 피해자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거나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누구라고 특정해서 이걸 SNS로 퍼뜨리거나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사 주체에 대한 얘기도 몇 번 언급이 됐는데 도둑 잡는데 도둑이 나서냐 이런 정치권 반응도 있었고요. 수사 주체를 검찰로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까 이제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맞을까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서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조금 더 일찍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특히나 이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이 공급되고 유통되면서 그 마약을 활용한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 여기에 만약에 경찰이 이를 뒤를 봐주는 연루가 돼 있던 상황들이 사실이라면 경찰에서 더 이상 수사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든 분명하게 이 문제를 과거와 단절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건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명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도 몰래카메라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몰래카메라에 대한 범죄를 잡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 여성 연예인과 그리고 PD에 대해서 불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나오니까 그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역추적 휴대폰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단톡방에서 그들끼리 돌려봤던 영상이 그대로 끝났을까? 아니면 이것을 추가적으로 공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호소했던 여성 입장에서는 제발 내 거를 좀 지워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결국은 지울 수가 없는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들의 휴대폰을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통화 기록들을 조회해 보면은 어디까지 영상이 유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더 이상 신뢰를 가질 수 없다라고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경찰도 검찰도 어떻게 수사가 되든지 간에 국민적 관심 사안이 크기 때문에 둘 다 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이참에 관련 그 입법 개정안도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금 단톡방 내용을 보면은 네. 수면제를 먹였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류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물론 이제 공개된 내용만 좀 보자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수면제를 먹여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일반적인 성폭력을 행사했을 때 강간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마약류 내용이. 성범죄는 5년 이상. 네, 그러니까 그 형량을 훨씬 더 높여서 높이자. 또 그러니까 강간이면 강간 이런 식으로 그 별도로 제목을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훨씬 더 형량을 올리는 방식의 그런 개정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벌금액도 좀 상향을 하고 그리고 처벌 수위도 좀 높이자 이런 이제 법률 개정안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면은 참 이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덕적 의식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건가 이런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참에 어떤 인식의 변화를 좀 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불법 동영상들이 공유가 되게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단톡방, 대화방의 멤버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밀당 포차를 처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여성 가수의 오빠가 대마에 관련된 사건으로 이 구속이 되게 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단톡방에 나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로 거기에 있던 member들 간에는 굉장히 좀 불협화음이 생겼다라는 얘기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난 뒤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분명하게 친한 관계일지를 하더라도 잘못되어 있는 범죄에 대한 영상이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인 관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엄정함이 사실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과거와 앞으로 미래를 가름짓는 시금석이 바로 이번에 있는 이 정준영 씨 사건에 대한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구속에 대한 여부 그리고 처벌에 대한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경찰의 수사와 법원에서 정준영 씨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도 많은 경종을 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두 가지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예인들의 잘못된 인식, 잘못된 윤리관 이런 부분들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주 어린 나이에 연예계 데뷔하고 또 굉장히 큰 돈을 만지고 난 다음에 그 연예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성숙이라든가 인식 수준은 그대로 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인식 수준에서 머물러서 자기들끼리 이너서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그 동영상을 찍어서 주고받고 이러면서도
죄의식을 잘 못 느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차원으로 좀 분리를 해서 우리가 봐줘야 될 부분이 이런 윤리 문제하고 좀 다르게 사업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파트너. 예. 예. 그러니까 돈을 서로 벌고 또 그 안에서 탈세 문제를 논의하고 뒤에 뭐 경찰총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종의 자기들이 그걸 즐기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공동체에 관한 부분들을 좀 철저히 더 팔 필요가 있다. 도덕적인 관념에 있어서 범죄의식이 느슨했다고 하면은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만 사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고 예. 또 탈세 문제라든가 실제로 사업의 범위들이 굉장히 넓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마약 문제라든가 아니면 탈세 문제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성접대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돈이 얽혀서 뭔가 돈을 새롭게 벌기 위한 자기들만의 어떤 그룹을 만들고 예. 그 안에서 그 끈끈함을 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걸 하고 자기들이 또 나중에 무슨 문제라든가 범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서로 간에 입을 닫아주는 이런 문제까지 다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간단치가 않은 것이죠. 예, 사업의 공동체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유리홀딩스 대표가 또 나오는데 이 유리홀딩스가 이제 유모 씨하고 승리 씨가 같이 결합한 이제 회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세 사람이 동시에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어떻게 또 이 수사 과정에서 얘기가 나올지 저희가 오후 시간에 혹시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발언. 자, 여야 지금 사상 초유의 지도부 맞제소 사태로 지금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회의 대치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을 놓친 뒤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측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앞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국회 윤리 제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런 이야기는 이미 블룸버그 통신에서 쓴 표현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수석 대변인보다 더 넘어서 에이전트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방해를 지휘한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리 제소를 의총에서 결정했습니다. 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 파장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양당이 서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이런 사태까지 좀 벌어졌어요. 뭐 이게 윤리위에서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면은 제소를 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치적 행위로밖에 사실은 비춰지지 않고요. 그리고 국회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사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정도가 아니라 툭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지금 가야 되는 것인가? 네. 이게 지금 이제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민낯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뭐 발언의 적절성의 문제를 보면 외국 언론에서 해외 외신에서 보도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해야 될 것인가? 그 외국에서 어떤 언론이 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보도했다 하더라도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게 사실 한국의 정치권인의 어떤 성수도일 텐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갖다 쓰는 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정치적 현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는 뭐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 이제 국회 연설을 톤을 맞춰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게 첫 번째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일정하게 그동안에 이제 보수층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흩어졌던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보고요. 일종의 이제 혐오의 정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혐오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나빠졌던 측면이라든가 백인들이 손해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민자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가짜뉴스성의 어떤 얘기들을 주장했는데 그 내용이 먹혔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정치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보수층이 가졌던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에 관한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정부 여당으로 돌리는 방식을 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대상으로서의 책임을 지우게 되면은 사실 야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넣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민주당의 태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당시 연설할 때에는 사실 감정이 격해서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사태를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민주당한테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가 일어났을 때, 네거티브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갈대밭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부터 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민주당이 잘 청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걸 용납하느냐 용납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술렁술렁이고 그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 그 민심의 흐름이 결코 민주당에 지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정치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이 나서서 오히려 나경원 의원을 보시에 잔다르크로 만들어줬다 이런 그런 지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썼는데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까지 가고 했다는 것은 조금 전략 부재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부러 그런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연설문은 사전에 다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평론가님 얘기했던 것처럼 혐오에 대한 프레임으로 더 강성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신이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하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 하원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고요. 이 외신에서 블룸버그 통신이 이 같은 얘기를 썼던 것은 작년도 유엔 총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 이후인데 사실상 그동안 이번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 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가능성들을 높게 평가하고 금강산 관광이 바로라도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돌아오게 됐던 것은 결국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이루어져 왔던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연합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 국민적 안보의 불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와 그리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뼈아픈 대목이지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다라고 시원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했던 얘기가 스스로가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부대변인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뼈아프게 들어야 됐던 건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나경원 대표가 했던 마지막 대목에는요. 제안을 합니다.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초당적 원탁회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문제 어떻게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국론 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을 통과하자고 제안하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 장거리 이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제 간 협약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듣고 싶기 어려웠던 얘기들은 연설을 다 듣고 난 뒤에 정확하게 당이 대변해서 비판하면 되고요. 이렇게 제안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여야가 협의를 할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쏙 빠져 있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연설문을 이제 미리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할 사실은 필요가 발언의 있을게요. 적절성에 관한 논쟁은 좀 하기 싫어가지고 별로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가 남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반도 특히 북한을 베고 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라볼 때 낸시 펠로시 말씀도 하셨지만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이렇게 행동으로 비핵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불신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외국인의 시각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살을 부대끼고 사는 처지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위기 상황까지 우리가 갔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는 발언이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사실 위기에 빠진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약간 어떤 그 보수층에서 바라볼 때 훨씬 더 탄력을 받거나 무게감이 실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론이 지금 형성돼 있다. 그런 점을 민주당은 들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 이제 뭐 여야의 한국당과 민주당 분이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윤리위 맞제소까지 이루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국회는 더 겨울로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내부 결집을 위한 독서를 하는 건 아베가 쓰는 수법이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초조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당분간 이 파장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은 지금 뭐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의도된 발언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오늘 나온 지지율을 보면은 지지율이 더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최근에 가장 민심의 휘발성이 높았던 미세먼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저는 뭐 일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양쪽으로 세를 결집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는 뭐 늘 한 30% 이상은 된다고 얘기가 돼왔고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를 결집시키는 효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그 결집 현상으로 조금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방금 전에 제가 좀 지적을 했던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 심리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지금 뾰족하게 카드를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제 문제가 좀 흔들리기는 했어도 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지탱해 준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한 축이 좀 무너져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의 측면에서도 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45%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선 이런 상황이거든요. 상당한 폭의 데드크로스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가 이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세 가지가 다 겹친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가 어려웠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뼈아프게 갖고 가던 거였는데 이걸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이었거든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례로 돌아가고 난 뒤에 우리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국민들에 대한 불안한 정서를 훨씬 더 자극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미세먼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30% 감축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뒤늦게 추가 경정 예산 등에 대한 대책들을 이야기했지만 전혀 국민적 공감대를 자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잘못됐다고 인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정책들은 이걸 바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에 대해서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대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는 사람들은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총선에서 정당에 대한 표를 심판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당의 결집 효과들은 더 높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부 여당이 과연 이대로 총선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변화를 일부 가져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지금 넘은 상황인데요. 여당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럼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위기 상황인데요. 어떤 정책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때 사실은 딱히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전 지난해에도 사실 이런 위기들을 계속 겪었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좀 보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대안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러니까, 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심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 혼돈 속에 빠질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안심이 든다. 예. 그러면 국민의 불안감이 일정하게 해소되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빠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명확한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는 네. 것이 좋겠다. 그런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많은 대책들이 나왔는데 조금 이런 대책들이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도 좀. 대중요법에 매달리면 사실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대책을 내놓더라도 이 대책에서 허둥지둥하면서 뭔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보다는 지금에 있는 대책 말고 앞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대책들을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과 비전이 중요하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것도 고역이다 정말. 방패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차원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런 거 대책을 세워야지. 얼마든지 기술도 나와 있고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가서 석탄 줄이라고 할 겁니까? 원자력 줄이라고 할 겁니까? 원자력 떼지 말라고 할 겁니까? 석탄 떼지 말라고 할 겁니까? 네?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내가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밑에 협력업체가 원전 협력업체가 300개 가까이 되고 두산중공업이 지금 직원들이 교대로 휴직, 무급휴직, 유급휴직하고 있어요. 교대로. 갑자기 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안 들어도 됩니다. 중국 발언, 대외교력 강화에 들어도 중국의 원인을 찾고 중국에 강력히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번 방한 때, 방중 때 그건 분명히 우리가 문제 그렇지 않아요. 제기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대중국 외교 자세가 얼마나 저자세, 네, 미세먼지 하나 제대로 얘기 못하는 그런 외교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지난주 그러려면 환경부 장관께서 명확하게 아직도 그 단계에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예, 죄송합니다.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탄생한 정부가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원인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북한 얘기를 합니까 지금? 대부분 국민들은 말이죠. 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대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내놓고 그 대책을 강력하게 중국 정부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피의자인 승리 씨는 오후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네, 정준영 씨 출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가수 정준영 씨는 오늘 오전 10시 이곳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3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은 정장에 긴 머리를 묶은 차림으로 들어온 정 씨는 취재진을 향해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혐의에 대한 질문엔 입을 닫았습니다. 정 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심히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잘 성실히 범행 당시 정 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들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동안 드러난 피해자만 10명에 달합니다. 앞서 정 씨는 이미 2차례나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정 씨는 지금 어떤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이번 논란은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이런 내용이 실제로 이뤄진 게 맞는지 그 진위부터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이 대화가 이뤄지게 된 전후 배경을 추궁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정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온 메시지만 수만 건에 달하는 만큼 확인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 씨로부터 모바일 등을 제출받아 정밀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시기 전후에 비슷한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만큼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모든 의혹의 발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승리 씨도 오늘 조사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의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가수 승리 씨도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으로 자진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하게 됩니다. 승리 씨는 지난 2015년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할 만한 여성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데요. 이 대화방에서 승리 씨와 성접대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발견된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역시 함께 피의자로 소환됩니다. 유리홀딩스는 승리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회사고 유 대표는 승리의 친구입니다. 승리 씨는 앞서 한 차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반대로 같은 대화방에 있던 정준영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셈인데 경찰은 같은 날 두 사람을 불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진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승리 씨는 오는 25일 현역으로 군입대가 예정돼 있는데요. 군인 신분에서는 경찰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그 전에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대검찰청이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와 경찰과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권익위가 대검에 넘긴 내부 검토 보고서에서는 승리의 성접대 정황과 정 씨의 불법 성관계 동영상 촬영과 유포,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 유착 의혹까지 포함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서울중앙지검 어느 부서에 맡길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경찰이 관련 수사를 마치기 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나선다면 파장이 예상됩니다. 가수 용준영이 정준영이 유포한 불법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용준영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용준영이 2015년 정준영과 1대1 대화방을 통해 불법 동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전달받아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정준영과 동영상에 대한 부적절한 대화도 나눴으며 어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수 용준영이 깊게 반성하고 있고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오늘자로 그룹 하이라이트를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범행은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대화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본 것만으론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곳에 퍼날랐거나 촬영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톡 내용 저거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문제가 된 가수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모두 8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수 승리와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 등 정 씨의 지인들입니다. 현재까지 성폭력 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람은 정 씨를 비롯해 직접 불법 영상을 찍은 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 단순히 영상을 본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채팅방 등에 퍼날랐다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인들과 돌려본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 씨와 지인들의 대화 중에는 영상을 올려보라거나 더 자극적으로 찍으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불법 촬영의 교사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상에 올라왔던 걸 본 사람들까지 처벌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찍어봐. 그 사람이 찍은 다음에 올려. 이건 교사가 될 수 있어 사실. 경찰이 확보한 정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수만 건. 하나둘씩 내용이 알려질수록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정권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자제하며 북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북한 부분은 29장 분량으로 담겼습니다. 인권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란 서술로 시작해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와 강제 실종, 고문, 혹독한 강제 수용소 등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북한 주민은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던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 관리를 처벌하려는 어떠한 알려진 시도도 없었다던 지적은 믿을 만한 조치가 없었다는 식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달라진 건 또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함에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추가한 겁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위상을 명시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을 덜 자극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를 콕 집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We have told those who disgrace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they will pay a price, that their abuses will be meticulously documented and then publicized. 다만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It's still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world. It has not improved, and that's going to be part of our effort for some time to come.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별도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한 핵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은 유지될 것이라며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재차 강조하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한 추가 언급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북한에 대한 최신 정보가 있느냐고 묻자 없다면서 아주 좋은 관계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를 거듭 언급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한 말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연일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부분적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단계적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 해제 요구는 미국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 해낼 일이 없고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닿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의 석방이 불발됐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검찰은 오늘 베트남 국적의 31살 도안티 흐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흐엉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흐엉 측 변호사는 말레이시아 검찰이 심술구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모처럼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세금으로 만든 착시 효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수치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노인 일자리로 고용 수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물론 통계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겠죠? 네, 나이별로 늘어난 취업자 수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0살 이상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수가 무려 39만 7천 명입니다. 이에 반해 경제의 허리로 평가되는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2만 명씩
안팎씩 감소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취업자가 26만 3천 명 증가했으니까 다른 나이대에서 감소한 취업자 수를 60살 이상 노인 일자리가 끌어올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인 일자리가 거의 다 공공 일자리로 충당됐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보통 노인 대상 공공 일자리는 3월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2월은 겨울이라 추위 때문에 공원 청소나 미화 같은 야외 노동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공공 일자리가 많이 공급됐습니다. 통계상으로 봐도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23만 7천 명으로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공공 일자리로 대부분 공급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반해 민간 일자리가 대부분인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공공 일자리로 끌어올린 숫자라는 비판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셈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수치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 통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방식인데 지난해 고용 참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워낙 수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일단 있습니다. 또 공공일자리 사업도 계속 추진될 거고요. 정부가 12조 6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수치가 유지된다고 해도 결국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그 부분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감 실업률이 13%에 이르고 특히 15살에서 29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4.4%나 되는 걸 보면 잠재적인 실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민간 일자리로 구직자를 흡수해야 하는데 최근 대기업 절반 가까이가 올해 고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등 개선될 여지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고용 수치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검찰이 이달 초 계약 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전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이 한유총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사흘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네요.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 겸 사무실, 경기도 화성 동탄에 있는 유치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모두 5곳의 수사관을 보낸 검찰은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은 이 전 이사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치원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썼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그동안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직간접적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이사장이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을 이끌면서 정부와 강경 대치를 이어왔는데요.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과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등을 막는 걸 골자로 한 유치원 3법 도입 등을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계약 연기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은 받으면서 사유재산 측면만 강조한다는 기존 비판에 아이들을 볼모로 했다며 학부모 여론까지 크게 악화하자 한유총은 계약 연기 하루 만에 투쟁을 멈췄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한유총의 법인 허가 취소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법인 허가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출범 24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면접 자료를 제공받는 등 특혜가 의심되는 인물이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특정 후보자에게는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모범 답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채용 비리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건이 작성된 건 지난해 1월.
이후 20여 명이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새로 임명됩니다. 앞서 이들 가운데 환경공단 상임감사 유모 씨 등 한두 명이 면접 자료를 미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YTN 취재 결과 이런 채용 비리 의혹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산하기관 임원이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이후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전체 임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특혜 받았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특혜 있으셨던 거 맞습니까? 이들을 하나하나 불러 조사 중인 검찰은 환경부에서 직접 나서 후보자에게 면접 자료를 보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가 임원 추천위원회 면접이 열리기 전 일부 후보자에게 이메일 등을 보냈는데 면접에 유리한 참고용 내부 문건들도 이때 함께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전체 후보자 가운데 특정 인물만 골라 일종의 모범 답안을 건넨 셈입니다. 면접 자료를 고리로 한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는 환경부를 넘어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점을 볼 때 환경부가 청와대 인사 관여 없이 채용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이에 대해 청와대가 장관의 임명권 행사를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적 채용 비리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붙여진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5번째 공매에서도 유찰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1일에서 13일 진행된 전 씨의 자택 5차 공매에 입찰자가 한 명도 없어서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공매의 시작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방송사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틀어서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60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66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사무실 관리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월드 IPTV라는 이름의 방송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 방송 콘텐츠를 해외에 무단으로 틀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 제도를 실질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꽃샘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눈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빙판 퇴근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꽃샘추위는 풀리는데 퇴근길 비와 눈길 대비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가량 이어진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영하 1.7도까지 떨어진 서울 기온은 현재 8도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오후 3시 무렵부터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 길이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눈비는 오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부지방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 수도권과 충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 이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강원 산간과 일부 내륙에는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8cm, 경기 동부와 영서 등 일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다소 많은 양의 눈이 오겠습니다.
퇴근길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 지역은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길이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 안전과 함께 낙상 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시민 쫓아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는 승리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김대근 기자, 문화부 박석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전에 정준영 씨가 이미 경찰에 나왔고요. 이제 잠시 뒤면 승리 씨 그리고 오후 중에 유리홀딩스 대표 이번 여러 가지 의혹에 어떻게 보면 키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 사람이 오늘 동시에 검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하신 말씀에 그 대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유모 씨 같은 경우에는 키맨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다 얽혀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일단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그 본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공유한, 유포한 그런 혐의로 예. 출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승리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하도록 지시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의혹과 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준영 씨와의 카톡방에서도 보면은 지금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것뿐만 아니라 네. 경찰이 뒤를 봐준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 만한 그런 의심이 들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FT 아일랜드의 멤버죠. 그 멤버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던 그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데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유모 씨다. 그렇죠. 예. 경찰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게 보도되지 않도록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는 게 바로 유모 씨고요. 그리고 그 유모 씨가 유리홀딩스 대표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승리와 함께 만든 투자 회사거든요. 예. 본인들의 그 성씨를 각각 따서 승리의 본명이 이승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리홀딩스라는 투자 회사를 만든 거라고 하는데 유모 씨의 유자에 이게 승리의 리군요. 이승현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투자 회사를 함께 운영했고 그리고 이 회사가 버닝썬의 지분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회사 지금 말씀하신 유리홀딩스, 이 유리홀딩스는 그럼 어떤 걸 하는 회사입니까? 일단 투자 법인인데 유리홀딩스 같은 경우는 버닝썬의 주식 20%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승리 씨가 이제 각종 예능에 나와서 자신의 그런 사업을 많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함께 투자하고 진행하고 또 홍보까지 하는 이런 업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인 유모 씨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모 씨가 지금 이번 단톡방에 문제가 됐던 이번 단톡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인물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 씨의 SNS를 보면은 이 분의 모습 사진을 같이 올린 사진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승리 씨와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중에게는 박한별 씨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각 인물의 어떤 의혹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의혹이 있다. 그런데 그건 말고도 다른 의혹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승리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그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에 오는데 성접대를 할 수 있는 여성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그런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외에도 또 이런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승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해피벌룬이라고 하는 그 마약 풍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풍선입니다. 그런데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흡입하면 안 되는데 이걸 흡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찍혀 있는. 현행법상 마약류로 분류되는. 네, 그렇죠. 물질인가요? 근데 마약류라고 하지 않고 환각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마약처럼 금지되어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를 흡입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근데 이게 승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승리를 추정되는 남성인 예. 거죠. 그러면서 승리도 마약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계속 또 의문이 제기됐던 게 승리가 버닝썬의 실제 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문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버닝썬에서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됐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승리도 계속 마약을 해왔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지난달에 경찰에 이 관련해서 승리 씨가 출석을 했는데 마약 검사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음성으로 그렇습니다. 나왔죠? 예, 일단 간이 검사 결과가 간이 알려진 검사. 건데 예. 승리 측에서 간이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과수에서 정밀 검사 결과도 나와야 되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일단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경찰에 나오는 건데 일단 신분이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피내사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지시한 그런 성접대를 지시한 의심이 드는 그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고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는데 그러자마자 승리가 밤 9시에 기습적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날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관심이 덜할 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피내사자 신분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에서는 그 성접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추정되는 그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건 뭔가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의혹으로 승리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번에 은퇴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다고요? 네, 승리 씨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SNS에 자신이 은퇴하겠다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몇면을 보면은 굉장히 큰 고민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일단 너무 큰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 그리고 은퇴를 해야겠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준영 씨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서 명백한 사실을 밝히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은 좀 투정 부리는 듯한 이런 멘트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자신이 국민 역적이 됐다, 국민 역적으로 몰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YG나 빅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피해를 주는 것은 스스로 용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은퇴를 결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뭐 잘못은 없는데 무리를 일으켜서 은퇴를 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 국민 역적이라는 표현이 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승습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사업 공동체 그 얘기도 해주셨지만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사업 관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위대한 개츠비를 본따서 만든 별명 승츠비라는 이런 별명이 지어졌는데요. 실제로 이런 승츠비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본인도 이런 걸로 어필을 하면서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좀 과시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종 예능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연예인들이 보통 홍보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어놓고 실제 이렇게 경영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반면에 자신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경영 일선에 뛰어들어서 직접 자신이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불거지고 나서는 자신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해서 국민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버닝썬 이 클럽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이 일이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일파만파로 커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경찰의 유착 의혹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이게 경찰 유착 의혹이 여러 부분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처음에 그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건 폭행 사건에서부터였습니다. 그 김상규 씨가 본인이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피의자로 본인이 입건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클럽의 관계자들은 왜 본인을 데려갈 때 같이 데려가지 않았냐 이러면서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경찰 대응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 논란이 지속이 되다가 이후에 또 다른 부분에서 경찰과의 유착 의혹 그리고 그런 비슷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버닝썬 측에서 경찰에 로비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전직 강남경찰서 출신의 경찰관 강모 씨입니다. 이 강모 씨가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경찰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는 그 부하 직원의 진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요. 이에 따라서 경찰에서는 이 강모 씨, 그러니까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는 일단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기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버닝썬의 공동 대표가 실제로 돈을 건넸다, 2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경찰에서는 다시 한번 이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도 이 강모 씨가 그 버닝썬의 공동대표 집에 드나드는 CCTV 영상도 확보를 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 화면 전체로 서울지방경찰청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정준영 씨가 이곳에 나와서 잠시 포토라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잠시 뒤면은 승리 씨가 이제 이곳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거죠. 네. 네, 지금 각 취재진들이 꽉 메운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중에 나온다고 했는데 조사받는 시간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너무 늦지 않은 앞으로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예, 정준영 씨도 오전에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포토라인에 서서 뭐 죄송하다 그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정준영 씨 출석 당시에 모습이 준비됐으면 이걸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준영 씨 오늘 출석할 때 보면은 그때 공항에서 들어올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머리를 묶고 정장 차림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모습 잠시 보시죠. 너무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심리 부착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성실히 범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 가서 16년도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뒤봐준 경찰 있습니까? 몰카 찍을 때 걸릴 줄 몰랐어요? 왜 전부 다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인정하세요? 네,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하는 정준영 씨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뭐 약물을 사용했느냐, 휴대폰 제출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휴대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불거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저도 그 질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휴대폰에 원본을 제출할 거냐 이런 얘기를 원본을 했습니다. 제출할 거냐. 이 휴대폰을 통해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본인의 지인들, 승리를 포함한 또 다른 연예인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모 씨 등이 있는 여러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있었는데 일단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조사를 받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뭐 누구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휴대폰 원본을 제출할 거냐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미 2016년도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당시에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정준영 씨가 성관계 중에 당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이게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소가 됐었죠. 그렇죠. 고소를 했죠. 그런데 결국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때 휴대폰 그 자료를 복원 자료를 경찰이 제출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휴대폰이 고장났다 이러면서 경찰에 그 제출할 걸 미뤘었는데 그러면서 복원을 위해서 그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그 업체에다 휴대폰을 맡겼던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 결국 이 복원된 자료를 받아보지 않고 검찰에 그대로 송치를 했고 이후에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경찰이 어제 이제 한 방송사 보도 내용인데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증을 써달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녹취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경찰이잖아요. 이런 요구를 왜 했을까요? 네, 그 당시 상황을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정준영 씨가 그 휴대전화를 이제
복원해달라고 맡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업체에서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경찰 관계자, 그 당시에 성동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경찰 관계자라면서 이 업체에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복구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확인증을 써줄 수 있겠느냐 이런 요청을 업체에 한 거죠. 예.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왜 복구가 안 되는지를 밝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경찰 관계자가 그런 뭐 복구가 안 된다는 입장을 좀 밝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원 자료 없이 송치를 한 건데 왜 경찰에서 이런 그 부탁을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업체에 전화를 해서 복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이 드는데 이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또 그런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경찰과 유착이 된 거 아닌가라는 또 다른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있는 8명의 거거든요. 카톡방 그 대화 내용에 있는 얘기 중에 또 다른 그렇죠. 유착 의혹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뭐 그 사건과 연관되어서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 복구가 뭐 안 된다고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서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발언을 했던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닌데 네. 예를 들면 그 승리가 있는 카톡방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인데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모 씨가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모 씨의 뭐 대화 내용 네, 메시지를 유리홀딩 봤는데 스태프로, 그 대화 내용을 봤는데 그 옆에 업소에서 뭐 우리 업소에 찾아와서 내부 사진을 찍어가서 신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총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런 메시지를 봤다 뭐 이런 얘기를 공유하는 게 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총장 사실 경찰총장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경찰청장이 이제 경찰의 고위급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경찰총장이냐 청장이냐 이거 뭐 말은 헷갈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고위직에 있는 인사가 뭔가 뒤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충분히 정황인 할 수 있는. 거죠. 예. 야, 이렇게 되면은 뭐 파장이 일파만파인데 지금 수사는 또 경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수사를 제대로 될 수 있겠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옵니다만은 경찰이 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 지금 특수수사팀까지 지금 가동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든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꽤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다 하차를 한 상황인데 정준영 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정준영 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막내로서 훈훈한 이미지로 많은 국민에게 사랑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박 2일도 나름 정시분량이 있으니까 좀 되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서 하차를 결정한다고 했고요. 그 촬영을 이미 2회 분량 정도, 2회 분량 정도 해둔 게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모두 편집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TVN 짠내 투어라고 고정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역시 정준영 씨의 하차를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공항에 입국했던 게 해외 촬영 중이었거든요. 거기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먹힐까 3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모든 분량에 편집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 승리와 정준영 씨 친구들도 상당히 연예계에 발이 넓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연예계 이와 관련된 의혹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승리 씨랑 정준영 씨가 그 SNS만 봐도 굉장히 인맥이 넓은 그런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의 사진을 함께 찍어서 올려놨고요. 또 친분을 자랑하기도 하고 같이 사업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불거지니까 전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CN블루 이종현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연락은 하고 지냈지만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다.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코 씨 같은 경우는 한 예능에 나와서 자신이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를 거론하면서 이 휴대전화는 황금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다시 이번에 또 재조명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 휴대전화가 황금폰이라고 했던 거는 지인 연락처 목록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자신은 연락을 하고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FT 아일랜드 이홍기 씨도 굉장히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래 용준영 씨가 그 가수 용모 씨라고 그 단톡방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지목이 됐었는데 처음에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신은 짜깁기 보도다. 이거는 1대1 개인 대화였을 뿐인데 그 단체 카톡방인 것처럼 조작이 된 보도였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오전에 사실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자신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룹 하이라이트에서 탈퇴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용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예, 연예계도 지금 나한테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지금 피해자가 누구냐 이런 것 때문에 2차 피해가 나올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종 사설 정보지가 나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또 네이버나 이런 온라인 포털 사이트 통해서도 봐도 실시간 검색어에 각종 여자 연예인들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사에서도 지금 강경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뭐 YG 같은 경우는 소속 아티스트가 거론되니까 법적 조치를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JYP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배우들이 많이 거론됐는데 여배우들 소속사 역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뭐 정유미 씨나 이청아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짧은 글을 올리면서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연예계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연예계에서 불거지는 성범죄라든가 이런 의혹들이 사실 또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 좀 여러 가지 범죄가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이제 마약 범죄라든가 탈세 문제라든가 오늘 이 얘기를 권익위에 제보했었던 방정현 변호사가 탈세 의혹도 상당히 크게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 부분이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네, 일단 탈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버닝썬에서 그 가짜 메뉴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게 적어놓은 메뉴판을 만들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승리 같은 경우에 마약 검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출석한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도 모발과 소변을 제출받았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자들도 뭐 약물을 사용했냐, 그 성관계를 할 때 약물을 사용했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약물과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출을 받았고 실제로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그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뭐 여성을 잠들게 하고 성관계를 맺은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준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웃으면서 반응하는 뭐 이런 분위기를 볼 때 뭐 약물과 관련된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경찰과의 유착 의혹도 그 아까 FT 아일랜드 얘기를 했는데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음주 적발이 됐을 때 이제 보도가 되지 않도록 무마해달라고 그 유모 씨에게 부탁을 했고요. 그 유모 씨가 결국에 경찰 누군가에게 뭐 선을 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팀장이 이 최 씨에게 생일 축하 전화를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찰 어디까지 연관이 된 거냐 이런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뭐 8개월 동안의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지금 이 대화방이 하나만 있었을 리는 없고요.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나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잠시 뒤면은 이제 승리 씨가 지금 보는 현장에서 나올 예정인데 승리 씨는 곧 군대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승리 씨는 오는 25일에 입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원래 의경을 지원했지만 포기했다. 나는 현역으로 입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도피성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오히려 많이 쏟아졌고요. 그 경찰은 군대에 가더라도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승리 씨뿐만이 아니라 아까 김대근 기자가 핵심 인물이라고 얘기했던 유리홀딩스 대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서울지방경찰청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뉴스 시간 중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오후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김대근 기자, 문화부 박석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앤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2시에는 노정면의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